저게 뭐야? 거지 아니야? 청취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수신상태 양호입니다. 오늘도 수신상태 양호합니다. 계신 곳까지 잘 들리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단은 몸을 감싸지만 덕망은 영혼을 감싼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초라한 옷 아래 가장 귀한 마음을 감추었던 한 처자의 기록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비단옷을 쫓을 때 스스로 누더기를 선택해 역사를 바꾼 그녀. 이연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안개 자욱한 충청도의 어느 작은 골목. 닭이 울기도 전인 이른 새벽.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전에 불이 켜지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등잔불 밑에서 쉼 없이 손을 놀리는 처자. 바로 이연화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18살 꽃다운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끝자락엔 바늘에 찔린 자국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배어 있었죠. 한때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귀한 아씨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가문이 기울고 아버지가 병석에 누운 뒤로 연화의 세상은 오직 이 좁은 방 안의 바느질감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연아야, 이제 그만 눈 좀 붙이거라. 네, 눈 실핏줄이 다 터졌구나. 병석에 누운 아버지가 가냘픈 목소리로 딸을 부릅니다. 연화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하죠. 아버지, 이 일감만 마저 하면 약방에 들를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맞는 미음 쑤어드릴게요. 사실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바느질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건 쌀 한 홉과 쓴 약초 몇 뿌리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원망하기보다 오늘 하루 아버지가 한 번 더 숨을 편히 내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날이 밝자 연화는 완성된 옷감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한때 머리를 조아리던 이들이 이제는 대놓고 수군거립니다. 저것 좀 봐. 이 판서 댁 아씨 아니야? 이제는 아주 시장 바닥 바느질쟁이가 다 됐네. 츠츠 가문이 망하더니 꼴이 말이 아니군. 저런 손으로 지은 옷을 누가 입고 싶겠어? 연화는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자존심보다 무거운 것이 삶의 무게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시장통 한복판에 커다란 방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나라의 경사가 났소. 세자 저하의 배필을 찾는 간택령이 내렸으니 전국의 양반과 처자들은 단자를 올리시오. 간택. 그것은 몰락한 연화의 가문에게는 꿈조차 꿀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간택에 나가려면 번듯한 옷 한 벌은 있어야 하는데 연화의 집엔 구멍난 광목천뿐이었으니까요.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연화의 앞을 가로막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리더이자 정 많기로 소문난 박점내 아주머니였습니다. 연화야, 방 붙은 거 봤지? 너도 준비해야지. 연화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주머니,
저의 형편 아시잖아요. 아버지 약값도 모자란데 간택은 무슨. 저는 괜찮아요. 그러자 점례 아주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눈빛이 저리 맑고 손재주가 저리 귀한데 가문이 망했다고 내 영혼까지 망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점례 아주머니는 그 길로 마을 부녀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이었지만 연화의 성품을 아는 이들은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다들 집안 구석에 숨겨둔 비단 조각들 좀 꺼내봐요. 우리 연화 한양 보내야지. 박점례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아껴두었던 연분홍빛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이건 내 시집 올 때 가져온 저고리 소매 천이야. 하. 색이 참 곱지? 나는 우리 애 둘 때 쓰려고 남겨둔 하늘색 명주천 가져왔네. 나는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옥색단이라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화려한 한 필의 비단이 아닙니다. 이 집 저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자투리 천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의 추억이고 누군가의 미래였을 그 조각들이 연화라는 한 사람의 꿈을 위해 모인 겁니다. 연화는 그 조각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정이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연화는 그날부터 밤을 새워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화려한 금방 무늬를 수놓을 때 연화는 이웃들이 준 천 조각 하나하나를 정성껏 이어 붙였습니다. 분홍색 옆에 하늘색, 그 옆에 연두색. 서로 다른 색들이 모여 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조각보 비단옷이 완성된 것입니다. 마침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박점례 아주머니는 연화의 보따리를 직접 챙겨주며 당부했습니다. 연화야, 절대 기죽지 마라. 이 옷엔 우리 마을 사람들 30명의 심장이 박혀 있는 거야. 알겠지? 연화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퍼붓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비에 산천초목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연화가 탄 소달구지는 엉금엉금 진흙탕을 헤쳐나갑니다. 마부 아저씨가 채찍질을 하며 소리치죠. 이러다 해지기 전에 산을 못 넘겠어. 아가씨, 보따리 꼭 주세요. 연화는 가슴팍에 비단 보따리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안에는 박점례 아주머니의 혼수 비단과 마을 안악들의 눈물겨운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옷만은 절대로 적게 할 수 없어. 그녀의 간절한 기도와는 달리 하늘은 더 무섭게 울어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위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소달구지가 급하게 멈춰섰죠. 연화가 고개를 든 순간 눈앞에는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비탈이 통째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길은 끊겼고 무너진 흙더미 사이로 처절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넋을 잃고 달구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돌아오세요. 마부가 소리쳤지만 연화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흙더미 끝자락
차가운 빗물에 젖어 파랗게 질린 사내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옌 7살쯤 되었을까요? 아이는 무너진 석가래에 다리가 끼인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조금만 참아라. 내가 도와주마. 연화는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처럼 고왔던 그녀의 손이 순식간에 진흙투성이가 되었죠. 겨우 아이를 빼냈지만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이미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감싸줄 마른 천이 단 하나도 없었죠. 연화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쪽에서는 칠순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젖은 옷을 입은 채 실신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한 시즌도 못 가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연화의 시선이 소달구지 위에 놓인 보따리에 닿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30조각의 천을 이어붙여 만든 그 비단옷. 가난한 이웃들이 평생을 아껴온 혼수와 유품을 지어준 연화의 마지막 희망. 그 옷을 꺼내는 순간 연화는 다시는 간택장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를 살릴 기회도 가문을 일으킬 미래도 영영 사라지는 것이었죠. 안 돼. 이 옷은 내 것이 아니야. 우리 마을 사람들의 목숨줄이야. 추워요, 엄마. 아이의 파르르 떨리는 작은 손이 연화의 옷깃바람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박점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야, 내 눈빛이 저리 맑은데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아가씨, 미쳤습니까? 그게 어떤 옷인데? 마부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대답 대신 단호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 소리는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처자의 일생이 그녀가 꿈꾸던 미래가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통곡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옷을 반으로 갈라 아이의 몸을 꽁꽁 감쌌습니다. 그리고 남은 치마폭을 다시 찢어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연분홍색 소매는 아이의 이불이 되었고 하늘색 치마폭은 노인의 외투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조각보 비단옷은 순식간에 백성들을 살리는 누더기 조각이 되어 빗물에 젖어들었습니다.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연화는 흙탕물 범벅이 된 속적삼 차림으로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찢어지고 남은 깃 조각 하나만이 처량하게 남아 있었죠. 구조된 사람들의 가족이 달려와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희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 귀한 비단을 저희 같은 천한 것들을 위해. 연화는 흙 묻은 얼굴로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살았으면 된 것입니다. 옷이야 다시 지으면 그만이지요. 아가씨, 이제 어쩌실 겁니까? 이 꼴로 한양을 가신다고요? 곪은 턱도 못 넘고 쫓겨나실 텐데. 연화는 가슴팍에 남은 작은 천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가야지요. 이 모습이라도 가야 합니다. 도망치면 진짜로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버리는 것이 되니까요. 비단옷은 사라졌어도 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흙 묻은 얼굴을 닦지도 못한 채 찢어진 속옷을 대충 여미고 다시 달구지에 올랐습니다.
남들이 비단 향내를 풍기며 가마에 오를 때 그녀는 흙냄새 진동하는 누더기를 걸치고 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한양. 궐문 앞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비단 휘장을 두른 가마들이 줄지어 서 있고 향내가 진동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 흙투성이가 된 연화가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거지 아니야? 어딜 감히 저런 몰골로 걸문을 너무려 들어? 냄새나 저리 치워! 최서윤의 비단 옷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그 옆에 선연화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연화의 고개는 숙여지지 않았습니다. 흙 묻은 누더기 아래 그 무엇보다 단단한 진심이 요동치고 있었으니까요. 도성 안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연화가 선 곳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화려한 가마에서 내린 양반과 처자들이 부채로 코를 막으며 길을 비킵니다. 흙물이 들어 누렇게 변한 연화의 속적삼, 그리고 찢어진 치마 사이로 보이는 해진 버선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간택 후보가 아닌 궐에 잘못 들어온 거렁뱅이였죠. 이보게! 거기 포졸들! 저런 천한 것을 어찌 궐문 안에 들여보낸 것인가? 냄새가 진동하여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최서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궐 마당을 울립니다. 서윤은 연화를 위아래로 훑으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간택은 나라의 국모를 뽑는 신성한 자리다. 어디서 가난을 구걸하러 얘까지 왔느냐? 내 인연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저는 충청도 이판서의 딸 이연아입니다. 비록 행색은 비루하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온 양반가의 자손입니다. 이판서! 아, 그 영무 누명을 쓰고 망한 집안 딸 말이구나. 역시 근본이 없으니 꼴도 저 모양이지.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지어준 비단옷의 감촉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 옷을 찢던 순간의 결단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드디어 초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 대비한 씨와 중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자들이 줄을 지어 앞으로 나갔죠. 화려한 비단 물결이 지나가고 마지막 순서로 연화가 중전 앞에 섰습니다. 장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중전의 곁에 있던 상공들이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죠. 하지만 대비한 씨만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연화의 해진 옷이 아니라 그녀의 단단한 눈빛과 기묘한 냄새에 머물렀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내게서 아주 생경한 냄새가 나는구나. 연화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최서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리 매수한 상궁을 통해 입을 맞춘 대로 은근슬쩍 독서를 내뱉었죠. 마마, 송구하오나 저 처자는 사람들의 동정을 사기 위해 일부러 옷을 찢고 온 것이라 하옵니다. 가난을 훈장 삼아 마마를 기만하려 하니 이는 엄히 다스려야 할 죄이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실은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이미 온 나라를 한 바퀴 돈다고 했습니다. 서윤의 말 한마디에 연화는 숭고한 구도자에서 가증스러운 사기꾼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궐 안의 여론은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연화의 처소는
가장 구석진 골방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연화의 저녁상엔 식어 빠진 찬밥과 쉰 나물 몇 조각이 놓였습니다. 저 거짓말쟁이 처자 때문에 골 기운이 탁해졌어. 내일 삼간택에서 쫓겨날 게 뻔한데 뭐하러 밥을 줘? 연화는 밥상을 밀어두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나를 위해 비단을 잘라준 박점례 아주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 내가 구한 그 아이와 노인의 생명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고독은 칼보다 매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곳,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곳. 연화는 처음으로 한양에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한편 데비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보았던 연화의 손을 떠올렸죠. 낮에 그 누더기를 입은 그 아이의 손을 보았느냐? 곱게 자란 양반과 처자의 손이 아니었다. 손톱 밑에 박힌 것은 오래된 묵은 흙이 아니라 젖은 지토였어. 장궁, 당장 사람을 풀어라. 그 아이가 올라온 길목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조사해 오너라. 데비의 직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서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최 판서에게 전가를 보내 연화가 구했다는 마을 사람들을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리거나 입을 막으라는 잔인한 지시를 내립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진실을 덮으려는 자의 숨 막히는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더 큰 시련 앞에 서게 됩니다. 궐마당에 연화의 아버지가 보냈다는 가짜 서찰이 도착한 것이죠. 내 인연 연화야. 내가 간택장에 나가기 위해 이웃의 비단을 훔쳐 달아났다니 이 아비는 부끄러워 살 수가 없구나. 아버지가 썼을 리 없는 서찰. 이제 연화는 단순한 누더기 처자가 아니라 효심을 배신하고 도둑질까지 일삼은 파렴치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최서윤은 승전보를 울리듯 연화를 향해 비웃음을 날립니다. 연화는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궐 안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향해 침을 뱉습니다. 당장 끌어내라. 는 함성이 터져 나오죠. 연화가 끌려가려는 찰나 저 멀리 궐문 밖에서 기이한 소란이 들려옵니다. 당장 저 요망한 년을 끌어내라. 감히 어디라고 도둑질한 작물로 궐을 더럽히느냐. 최서윤의 사주를 받은 내관들이 연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낚아챘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고였지만 입술은 피가 나도록 꾹 깨물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은인을 살려주시오. 여기 증거가 있어.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꾀죄죄한 옷차림의 사내와 아이를 업은 여인, 지팡이를 짚은 노인까지. 그들은 화려한 간택 후보들 사이를 가로질러 연화 앞에 엎드렸습니다. 은희님, 살아계셨군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신 은희님이 어찌 이곳에서 죄인이 되셨단 말입니까? 백성들의 손에는 꼬질꼬질하게 때가 묻었지만 분명히 빛나는 분홍색과 하늘색, 비단 조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화가 산사태 현장에서 찢어 발겨 나누어 주었던 바로 그 옷자락이었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서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떨리기 시작했죠. 그 조각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상궁, 당장 확인하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가 버린 것은 옷 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버린 것은 자신의 안이었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수십 명 백성의 목숨이었습니다. 데비한 씨의 눈에 이체가 서립니다. 그녀는 연화의 곁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내 이놈들, 이 아이의 손을 보아라. 손톱 밑에 박힌 이 흙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은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구하다 얻은 고귀한 훈장이다. 어찌 이런 보석을 누더기라 조롱한단 말이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은 짧았지만 그 위험은 대단했습니다. 대비는 연화의 아버지가 보냈다는 서찰을 최서윤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최 판서의 딸 서윤아, 내가 비단으로 내 몸을 감쌌을지는 모르나? 내 마음은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구나. 다른 후보를 모함하고 백성들의 입을 막으려 자객까지 보낸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최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흙바닥에 끌려 볼품 없이 구겨졌습니다. 이제 대전 마당에는 오직 한 사람, 누더기를 입은 이연화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데비한 씨가 연화를 인자하게 바라봅니다. 연화야, 너는 비단 한 벌을 잃고 온 나라 백성의 마음을 얻었구나. 국모란 비단을 휘감은 자가 아니라 백성의 추위를 제 추위로 아는 자가 하는 것이다. 연화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고향 사람들, 박점내 아주머니의 정성, 그리고 진실을 알아준 하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나던 흙냄새는 어느새 그 어떤 향료보다 짙고 향기로운 사람의 향기가 되어 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웅장한 대궐 마당에 붉은색 대례복을 입은 연화가 서 있습니다. 수많은 궁녀가 붙어 그녀의 옷매무새를 만집니다. 머리에는 무거운 가채를 얹고 손에는 보석이 박힌 부채를 들었죠. 누가 보아도 천하를 다 가진 고귀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매 안쪽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낡고 해진 분홍색 비단 조각 하나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산사태 현장에서 백성을 구하고 남았던 그 마을 사람들의 숨결이 깃든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입은 이 비단이 수많은 이의 땀방울과 눈물로 짜인 것임을, 초심을 잃는 순간 이 옷은 다시 누더기가 될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혼례가 치러진 후 연화는 골 안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진상된 비단들을 하나둘씩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겨울이 오면 왕실의 비단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신하들이 품위를 지켜야 한다며 반대할 때마다 연화는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추위에 떠는데 왕실의 비단이 무슨 소용입니까? 국모의 품위는 옷의 광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등구비를 펴주는 데서 나오는 법입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머리가 희끗한 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 되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연화를 위해 비단을 모아주었던 고향 아주머니, 박점내는
이제 연화의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상궁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기억하시옵니까? 그날 한양으로 떠날 때 제가 소달구지에 실어 보내던 그 꾀죄죄한 모습 말입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 누더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을요. 그날 찢겨나간 비단 조각들이 사실은 이 나라를 지탱하는 뿌리였음을 이제야 다 알 것 같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입었던 누더기 조각을 상자에 넣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언처럼 남겼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의 흙냄새를 기억하라. 백성들은 그녀를 누더기 왕비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성녀를 향한 백성들의 지독한 사랑 고백이었죠. 비단은 썩어 없어지지만 사람의 덕망은 향기가 되어 천년을 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보잘것없는 조각보 하나에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희생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더 화려한 비단만을 쫓는 우리에게 연화의 이야기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찢어줄 비단 한 자락이 남아 있습니까? 이 연화 그녀가 남긴 향기는 지금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가장 초라한 순간에 피워낸 가장 화려한 진심. 그 위대한 유산이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단보다 고운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괴신곡까지 잘 전달되었나요? 잘 전달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 하루를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